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권상희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는데 이제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 부는 게 맞아요. 계절이 바뀌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난 여름 폭염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이제 정말 가을이 코앞에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을을 조금 느끼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또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또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먼저 함께 보시죠. 항명 박정훈 대령 영장 기각, 무리한 수사 역풍,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적, 최장 12일 추석 연휴, 9월 부동산 시장 분위기 전환 분수령,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주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일지 궁금한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항명 박정훈 대령 영장 기각, 무리한 수사 역풍입니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 뭘까요? 일단 영장 기각 이유 말씀드리기 이전에 네. 이 관련 사안부터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박 전 단장, 그러니까 박 대령이 해병 1사단 소속이었던 채모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사건을 수사한 후에 7월 30일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민간에 이첩하겠다고 이정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네. 이 장관이 이날 박 전 단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을 했는데 다음 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해요. 그쵸. 하지만 박 전 단장 지난달 2일 수사 결과를 경북 경찰청에 이첩을 했고요.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이 박 전 단장을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후에 이 혐의는 항명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종섭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으로 바뀌어서 수사를 받았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던 건데 법원이 기각을 했던 이유는 일단 피의자가 성실히 소명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던 점 주요했고요. 또 그리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기각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네. 군검찰이 그동안 이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이 정당한 명령이 존재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이런 명령을 박 대령에게 4차례가량 했다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내렸다고 하는데 박 대령의 입장은 다릅니다. 박 대령의 경우 이 명시적인 명령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항명형이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해 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원 입장에서는 뭐 도주의 우려라든지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볼 때 사실은 영장을 발부하는데 이 박 대령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다. 본인이 성실하게 소명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뭐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이 박 전 수사단장은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사실 이게 결정이 저는 뭐 쉽지 않았을 걸로 보이는데 네. 어쨌든 법원 안팎에서 구속이냐 기각이냐 이걸 두고 이제 설왕설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측이 쉽지 않았고 그만큼 결정을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예상보다 빨리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뭐 야권에서는 사필 개정이다 이런 지금 반응도 보이고 있는데 박 대령 같은 경우는 이 앞으로도 최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되도록 힘쓰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이 되면서 사실 수사를 맡은 그리고 영장을 청구한 이 군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뭐 무리한 수사 아니었냐라는 이제 또 이야기를 듣게 되게 마련인데요. 앞서서 출입 방식을 놓고서도 굉장히 좀 실랑이를 벌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1일이었죠. 네. 이 박 전 단장과 법률 대리인들 이날 오전 10시에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영장 실질 심사는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9시 반께에 이 서울 용산의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도착을 한 건데 바로 들어가질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 군사법원이 법원 건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개방해 주질 않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박 전 단장과 이 법률 대리인들 이 문을 개방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출석을 거부했는데요.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군사법원이 일상적인 재판 때는 개방해 두던 출입문을 폐쇄했고 또 국방부 위병소를 통해서 출입 조치를 한 후에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서 법원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통상 이 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 경우에 검사가 구인영장이라는 걸 집행해서 피고인을 구인한 후에 이 검사와 피고인이 함께 법원에 출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군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네. 이에 따라서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 임의의 방법으로 법원에 출석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군사법원이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아서 출석 방법을 제한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글쎄요, 이걸 해석하기 조금 나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렇게 대치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서 야당 의원들이 또 항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네요. 네, 출입문 앞 대치가 1시간가량 이어지자 이 야당 의원들이죠. 소병철, 박범계 의원 등 8명이 이제 군 검찰에 박대령 그리고 변호인단의 주장을 수용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오 무렵에 국방부 후문 일대에 이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었고요. 네. 군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해서 민원실에 있었던 박 전 단장을 강제 구인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전 10시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출입문 대치가 발생을 하면서 10시 30분으로 한 차례 연기가 됐었고요. 결국 오후 1시 30분 재판 시간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 이제 군 검찰에 대해서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지금 구인영장 관련해서 그 절차적인 부당성을 지적을 했는데 그 절차적인 부당성을 지적하니까 구인영장을 뒤늦게 가져왔다. 이런 또 목소리를 내면서 구인영장을 사후에 소급해서 만든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박 전 단장과 함께 군사법원 출입문 앞으로 온 해병대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동기들이 해병대 군가인 팔강모 사나이를 부르면서 이 응원을 했다라고 하네요. 박 전 단장이 뭐 지금 군 생활을 한 지가 거의 30여 년 가까웠다고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동기와 선후배들 상당히 참담하다 이런 뭐 생각들을 피력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은 한결같은 걸로 보입니다. 수사단장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했을 뿐인데 정작 구속될 사람들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 없는 참군인이 이제 끌려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2, 제3의 최상병 그리고 제2, 제3의 박정훈 전 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저희는 싸울 거다. 이렇게 또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훈 전 단장이 이 해병대 채모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이 주장을 담은 진술서를 군 검찰에 낸 바 있습니다. 해당 주장이 나온 이틀 뒤에 또 박 전 수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 의혹에 대해서 뭔가 좀 후폭풍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뭐 정치권의 지금 공방으로 크게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 박대령 같은 경우는 최상병이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이제 보직이 해임된 날까지 상황을 일자별로 정리를 해서 이 10쪽짜리 분량의 진술서를 지금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관련 내용들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진술서에는 지난달 31일에 수사 결과 브리핑이 돌연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는데요. 네. 지금 구체적으로 밝힌 내용을 보면 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대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경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이제 경북경찰청에 이첩해야 될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박 대령이 이튿날 정오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을 위해서 국방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 김 사령관이 급하게 전화해서 언론 브리핑 취소 사실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대로 복귀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박 대령이 같은 날 오후 3시경에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최상병 관련된 보고서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달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을 빼달라, 이런 내용의 전화 연락도 받았다고 그렇게 지금 진술서에 적혀 있습니다. 네. 이 박 대령이 김 사령관에게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김 사령관이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이 관련 내용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박 대령이 재차 정말 VIP가 맞냐 이렇게 되물었고 김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다고 했다는 게 진술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진술서에 VIP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거명이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 대통령과 같은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VIP라는 그렇죠. 단어 많이 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 대령 측에서 보고 있는 것은 국방부 이첩 보류 또는 혐의 사실 제외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진 것 자체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윤 대통령 외압 의혹을 지금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국방부의 입장은 좀 어떨까요? 일단 이종섭 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박 전 단장, 그러니까 박 대령은 그동안 수사 거부를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영장 청구 정당했다라는 것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전에 밝힌 보도 내용을 보면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피의자의 이 주장 위주로 지금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 해병대 수사단장 수사와 관련해서 김 사령관이 VIP가 격노했다, 이렇게 장관과 통화한 후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의 입장은 국가안보실에서 수정해서 절차가 어그러지는 상황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네. 기존의 입장과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박 전 수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거는 입막음용이다, 이 무리한 판단이다 라면서 굉장히 좀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그렇게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면 사성 장군 출신이죠. 네. 아무래도 군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조금 주체적으로 언급을 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구속영장 청구한 것을 두고 무리한 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막음용으로 구속을 했다는 거죠. 대통령과 관련된 목소리를 박 전 단장이 꾸준히 내고 있다 보니 이와 관련해서 입막음용으로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방송을 통해서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군검찰이 이미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항명 혐의 이전에 아까 제가 밝혔듯이 집단 항명 수괴 혐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무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집단항명 수괴죄라는 게 뭐 쿠데타를 일으켰다든지 내란을 일으켰을 때 이럴 때 적용하는 혐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 전 단장의 그 상황과 이 집단항명 수괴죄가 혐의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입장에 또 덧붙인 입장은 지금 무리한 사전구속 영장 자체가 이 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런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이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에 더불어서 민주당은요, 이 고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배후에 있는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제 여당이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수용해라라고 해서 계속 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정치 쟁점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VIP 경로가 배우가 아니라면 지금 특검과 국조 수용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서 수사를 했던 이 박정훈 대령 어이없는 항명 혐의로 입건이 됐고 군검찰은 이 박 대령의 언론 인터뷰를 막겠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초기 진술서에 이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맡겠느냐, 이런 부분에 질책을 했다라는 윤 대통령의 경로가 담겨 있다라고 밝히면서 네. 사실이라면 중대한 국기 문란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관련해서 이 외압과 관련해서 지목된 사람이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실이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뾰족한 지금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과 또 국정조사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낸 거고요. 네. 진실을 밝히는 일에 여당도 함께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는데 지금 사실 여권에서도 이 이제 특검과 국정조사 관련해서 아직 뭐 하겠다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보다는 여권 내에서도 지금 박 전 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당시에 관련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정치인들이 여럿 있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오늘 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신문이 있었는데 박 전 단장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첫 신문 기일이었어요.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네, 기자들을 만나서 보직해임이 부당하다 이런 목소리를 박 전 단장이 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더 함께 추가적으로 낸 목소리를 보면 이 군검찰의 독립성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하루빨리 복귀해서 이 보강 수사를 거쳐서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을 한 겁니다. 뭐 계속해서 이 박 전 단장이 목소리를 낸 것 중에 하나가 본인과 관련된 일들이 부각되면서 최상병 죽음과 관련된 일, 어찌 보면 사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최상병 관련 죽음, 그렇죠. 그 문제를 밝혀내는 게 네.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기는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보직해임 처분과 관련해서 이 위법함이 중대하다라고 보고 이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박 전 단장이 입을 피해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했기 때문에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가 없고 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는 게 박 전 단장 측의 입장입니다. 사실 보통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인사소청 먼저 제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사소청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를 밝혔는데요. 네. 이 국방부 수뇌부는 원고를 입건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게 박 전 단장 측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권한을 가진 사법부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소송이 아닌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뭔가 인사소청의 글쎄요 실효성이라든지 뭔가 신뢰성을 믿을 수 없다 보니까 보다 중립적인 이 법원에 가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좀 읽히는데요. 국방부 검찰단이 이 박정훈 전 단장에게 5일 출석을 통보를 했습니다. 불구속으로 일단은 진행이 되는 것이고 박 전 단장에 대한 수사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뭐 수사기관의 매뉴얼이 있겠지만 국민들이 좀 궁금해할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네. 부분들을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국방장관 재가를 이미 거쳤어요. 그리고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이 국방부가 추가 법률 검토를 이유로 당일 돌연 회수한 것부터가 사실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장관이 제대로 이 사안이 상당히 중차대한 사안 아닙니까? 온 국민들을 상당히 슬픔에 빠지게 했던 그런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제대로 안 보고 덜컥 사인부터 했을까? 이게 저는 사실 좀 의문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수할 수 있다고 뭐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가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다. 국방부에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입장은. 네. 그런데 박 대령은 이첩 보류 명령 없었다라는 게 박 대령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휘 체계 자체가 난맥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게요. 어떻게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전혀 다른 목소리를 군 내에서 낼 수 있는지가 또 국민들로서는 가질 수밖에 없는 의구심의 포인트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부가 집단항명 수개체부터 들이댄 것,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이제 야당 의원이 너무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뭐 제 생각에도 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이 부분은 과하다라고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논란 와중에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 이 과실치사 혐의자 명단에서 사단장과 여단장은 제외하고 이 대대장 2명만 적시해서 경찰에 재이첩한 것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의문입니다. 이 부분도 국방부가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국민들이 저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박 대령과 관련해서 이제 영웅시하는 모습들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압 폭로를 둘러싸고 정말이지 참 군인을 이제 만났다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이렇게 영웅시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또 정계 진출을 꾀하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뭔가 이 정계 진출을 위한 기획이다라고 하면서 폄훼하는 시선도 존재를 합니다. 이것이 또 정치 쟁점화되기도 하면서 지금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하나의 또 사안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안들 자체가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변질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최상병 죽음과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경찰의 손으로 넘어간 상황이죠. 이 관련자들 책임을 철저히 밝히는 게 외압 논란 종식시키는 일이고요.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첩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론가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뭐 지금은 박정훈 전 단장에게 모두 다 집중을 해 있는 이 사건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보다는 더 근본적으로는 이 고 최상병 사건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망 원인이라든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왜 이렇게 어린 상병이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박 대령 관련해서는 박 전 단장 관련해서는 관련된 사건들이 좀 많습니다.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나의 보직해임이 부당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 정지도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본인이 받아야 될 또 수사도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저희도 계속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면서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항명 혐의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 영장 기각 소식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 최장 12일 추석 연휴라는 주제인데요. 정부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낀 10월 2일을 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총 6일간의 황금 연휴가 됐는데요. 연휴 동안 혹시 뭐 계획 세운 거 있으세요? 일단 저희는 명절 때마다 좀 어딜 여행을 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항상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의셔서 그러시구나. 음식 만드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헉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은 그동안 보고 싶었는데 제가 보지 못했던 영화들 보면서 지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변호사님은 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쵸. 여행 많이 다니죠. 왜냐면 이제 네. 아이들이 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연휴만 생기면 이제 어딜 나가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건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그렇습니다. 미리 티켓팅을 이제 해놔가지고 이제 네. 제주도로 떠납니다. 네. 저같이 이제 뭐 여행 가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 뭐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뭐 이렇게 제사도 지내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하실 텐데,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계기로요, 이 내수 경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을 어쨌든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를 맞아서 준비한 혜택들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먼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석 황금 연휴를 맞이해서 숙박 쿠폰을 총 60만 장을 배포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 관련 내용이 포함된 이제 뭐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K컬처 활용 내수 활성화 방안, 뭐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민생안정 대책에 포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박보근 장관이 내수 폭발 프로젝트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관광 분야에서는 지난 6월에 상당히 호응을 얻었었죠. 큰 호응을 얻었던 이 숙박 쿠폰을 제기해서 하반기 총 60만 장을 배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사실 11월이 좀 어중간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과 좀 다르기 때문에 11월 같은 경우는 여행 비수기에 해당이 되는 기간이죠. 네. 이를 겨냥해서 숙박 쿠폰을 배포할 계획이었는데 10월 2일 공휴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생겨난 황금 연휴를 국내 여행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기를 당겨서 30만 장을 조기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할인권은 참여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서 5만 원 초과 이 숙박 상품 구매 시에 활용할 수 있는 3만 원 쿠폰으로 제공이 됩니다.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사용할 수 있고요. 기간은 9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2주 동안 발급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1인 한 매 선착순으로 수량 소진 시 조기 종료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 어쨌든 쿠폰도 이렇게 뿌리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좀 경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청와대에서는요, 문화행사가 또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갑자기 연휴가 길어졌는데 나는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어디 가지? 지갑은 얇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문화행사가 열리는데요. 청와대 대정원에서 9월 28일부터 30일 이 사흘 동안 국악을 활용한 K뮤직 페스티벌 공연이 3회에 걸쳐서 무료로 열립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 가셔도 또 볼거리가 있는데요. 네. 28일부터 29일 추석 당일을 제외한 10월 3일까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연이 2023 위대한 유산 오늘과 만나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 이 그림 애호가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과거에 네. 비해서. 그래서 미술관 찾으시는 분들한테도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국립현대미술관은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동안 전관을 무료 개방합니다. MMCA 소장품 특별전, 백투더퓨처 등을 관람하실 수가 있고요. 또 사대공을 방문하거나 또 종묘 같은 이 조선왕릉 등 22개소도 같은 기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추석 당일 프로야구 입장권도 최대 50% 할인됩니다. 정말 다양한 행사들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요. 농축수산물을 살 경우에는 또 최대 60%까지 지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연휴 기간에 아무래도 뭐 선물도 사야 되고 뭔가 살 게 많잖아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도 늘어난다고 하네요. 네, 일단 지금 이제 밥상을 차려야 되는, 차례상 차려야 되시는 그렇죠.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기간쯤에 나오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지난해 대비해서 이번 차례상은 얼마가 소요됩니다. 그렇죠. 관련된 뉴스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추석상이 걱정이 되는 이유는 사실 7, 8월 폭염에 또 굉장히 긴 장마에 폭우에 여러 가지 그렇죠.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마트에 가서 장보기가 겁나긴 물가가 해요. 너무 올랐어요. 네, 과일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강 네. 생각해서 꼭 먹어야 되는 게 과일인데 과일이나 채소 가격이 지금 급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차례상 차리는 게 겁나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일 수가 있는데
먼저 9월 한 달 동안 추석 성수품 물가 관리에 정부가 들어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배추, 무,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추석 상다리에 꼭 필요한 제품들이죠. 네. 20대 추석 성수품을 콕 집어서 1년 전 추석보다 평균 5% 싸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농축산물 정부 비축분 그리고 계약 재배 물량을 방출해서 전통시장부터 대형마트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 시기에 전통시장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희소식일 수가 있는데요. 성수품을 전통시장에서 구매를 할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온누리 상품권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일 텐데 이 온누리 상품권 구매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식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물을 다루는 횟집 또 식당에서도 온누리 상품권 쓸 수 있도록 사용처도 늘려놨고요. 또 한 곳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 1인당 2만 원에서 4만 원입니다. 연휴 기간 신용카드를 쓸 경우에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또 제휴 할인, 캐시백 등 혜택도 드립니다. 네. 정부 대책 그러니까 추석 연휴 기간 물가 상승의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물가라는 게 이상하게도 한 번 오르면 사실 내릴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추석을 기점으로 10월에 물가 상승 가능성 이전에 차단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표명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총선하고도 연결이 돼 있죠.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이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추석 연휴 기간 민심 잡기를 위해서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거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성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또 한다고 하는데요. 큰 비용을 면제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고향에 이제 내려갈 때 그래도 이렇게 통행료 없으면 좀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귀성길 부담 줄어들 수 있는데요.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네.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KTX나 SRT, 이 고속철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역귀성할 경우에 요금을 최대 40%까지 할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살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돈 풀기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 돈 풀기 같은 것을 자제하면서 식재료 공급난을 해소한다든지 에너지 요금 인상 영향 최소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또 전문가들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1일 기준으로요, 이 추석 연휴 철도 승차권이 절반 정도 팔렸다라고 하는데요. 이 연휴가 긴 만큼 좀 오고 가는 날도 서로 좀 분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31만 석이 전체 좌석인데 네. 그 가운데서 50.2%인 115만 9천 석이 예매가 된 상황입니다. 지난해 이 추석 명절과 비교를 해봤을 때 지난해 이 같은 시기의 예매율을 보면 48.4%, 79만 9천 석 정도가 예매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설 명절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예매율이 올해 설 명절은 44.1%였습니다. 72만 천여 석이 당시에 예매가 됐던 건데 그것과 비교하면 사실 예매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그러네요.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귀성객이 가장 많은 날, 연휴 첫날이죠. 28일. 이날 하행선 예매율이 무려 86%에 와. 달합니다. 그리고 귀경 전쟁이 벌어지는 날 아마도 10월 1일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요. 네. 귀경 예매율은 10월 1일이 상행선 79.4%로 가장 높습니다. 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사실 추석 연휴와 그리고 이제 연차를 조금 붙이면요. 이게 12일 동안 연휴를 즐길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이 여행을 가기 이 절호의 찬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항공업계 상황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이 해외로 떠나기엔 상당히 좋아요.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기 그러게요. 때문에 뭐 갔다 와서 피로도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할애될 수 있는 그런 그쵸. 상황입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연휴 기간 항공권 예매율도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올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이 국적 항공사들의 주요 국내선 또 국제선 이 노선 예약률 무려 80%에서 90%가량입니다. 예년보다 네. 상당히 높은 수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이 두 항공사 구체적인 예약률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내선 노선은 거의 만석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동남아와 일본 등 거의 모든 노선의 예약률이 높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장거리 국제선 예약률도 이 예년 명절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항공사 또 이용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그쵸. 뭐 가까운 이 국제여행, 그 해외여행을 가실 분들은 또 이 저가항공사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뭐 저가항공사마다 동남아나 일본 노선들 상당히 높은 예매율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가항공사의 제주 노선 같은 경우는 네. 사실상 벌써 매진 상태라고 합니다. 국내선 평균 예약률은 80%대다 이렇게 밝힌 저가항공사도 있었는데요. 일단 국내 주요 항공사들 이제 연휴 기간 운항 횟수를 늘리겠다라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계속해서 넘쳐나는 예약률에 대비하겠다라는 목소리도 냈습니다. 이 추석 연휴가요, 개천절을 포함해서 6일로 길어지기는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연차만 조금 더 쓰면 우리가 12일 동안 쉴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상황을 보면요, 임시공휴일 그야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이게 참 씁쓸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임시공휴일이 대기업 직원이나 아니면 뭐 공기업에 다니거나 또 공무원이 아닌 이상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해당되지 않아요 라고 목소리를 내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뭐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이 소상공인들이 내고 있는 목소리인데요. 네. 이렇게 임시공휴일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쉴 수 없다라는 분들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 대기업에 다니는 A씨 같은 경우는 이 기간을 이용해서 해외로 여행 가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어떤 경우는 지금 소규모 업체에 다니고 있는 B씨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에 10월 1일까지만 쉬고 10월 2일에 출석하라는 회사의 통보가 있었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뭐 거래처 납품 기한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업체들도 본인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유통업계 상당히 바쁜 기간이죠. 네. 유통업계도 임시공휴일 지금 쉬느냐 마느냐 아직 결정이 안 된 곳이 많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직종으로 보면 간호사들 사실 빨간 날 우리가 흔히 공휴일을 빨간 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임시공휴일이나 빨간 날이나 제대로 쉬기는 어려운 직종인 게 그렇죠.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간호사라든지 또 보안업체에 근무하는 분들 또 그리고 뭐 그런 기간에도 분명히 우리 안전을 위해서 치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경찰관들 그렇죠. 또 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소방관들 당연히 이런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 뭐 느낄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 부분이 또 걸림돌일 수가 있는데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법정 유급 휴일에 대해서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150%에서 200%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나 이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당연히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이 정해졌어도 그림의 떡이다라는 한탄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서 다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조항도 있지만 사실은 공휴일 관련돼서나 이제 유급으로 이렇게 수당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가 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부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사실 좀 씁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노동자라면 근로자라면 누구나 쉴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게 반드시 좀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들릴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근로기준법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그 이상의 사업장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는 근로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사실 없이 5인 미만이냐 그 이상이냐 이걸 가지고 사실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느냐 적용받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것 저도 좀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작은 사업장일수록 근로환경
열악합니다. 네. 그리고 낮은 임금 수준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휴일에 일할 때 누구는 근로수당을 받고 근로수당을 받지 않고 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휴일이라도 똑같이 근로기준법 적용받도록 뭔가 법제도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도 이 정부가 관련해서 제도적인 혜택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 부동산 시장 분위기 전환 분수령인데요. 9월 전국에서 올해 최대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청약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9월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뭐 물량이 많이 쏟아질 때 청약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네. 한 부동산 이 빅데이터 업체가 밝힌 내용을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9월 분양 예정 물량 42개 단지 총 32,345세대라고 합니다. 전년 동월 대비 52% 상당히 많은 양의 물량이 쏟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반기 들어서 청약 시장 분위기 개선되고 또 9월에도 많은 물량이 예정돼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7,920세대 그리고 지방은 14,425세대 분양이 예정돼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아무래도 서울 분양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9,122세대입니다. 네. 8월 분양 실적 보게 되면 8월의 분양 실적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이 관련 이 빅데이터 업체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8월 분양 예정 단지가 37개 단지였고요. 또 29,335세대였는데 실제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21개 단지였고요. 총 14,863세대가 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7월부터 이어진 단지별 청약 흥액 소식 8월에도 이어졌고요. 네. 또 미뤘던 하반기 분양이 재개되면서 분양 실적률이 상당히 지금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9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단지 이 청약이 예정돼 있는 만큼 7, 8월 청약 열기에 더해서 이 9월에도 이 청약 열기가 계속 이어질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물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게 또 내 집 마련의 적기다, 기회다라는 이야기도 하던데요. 올해 상반기 분양 물량이 상당히 좀 적었던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대기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을 것 같고요. 하반기 청약 시장 키워드를 살펴보니까 후분양을 꼽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후분양이 수요자들한테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우리가 철근 누락 사태를 보면서 아파트 먼저 분양받는 게 결코 좋지 않구나 이런 거 느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부실 시공 또 하자 관련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선분양 대집이 이 높은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공급을 미루고 있던 후분양 단지들이 분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후분양 같은 경우는 건설공사가 이 전체 공정의 60%에서 80%가량 진행된 이후에 분양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골조가 세워진 이후에 분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뭐 순살 아파트 같은 것들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뭐 부실 시공이나 하자 같은 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선분양보다는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 7월에 서울 강동구 일원의 후분양 단지로 공급된 한 아파트의 이 지금 평균 경쟁률을 보면 1순위 평균 경쟁률이 무려 약 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정률 60% 이상인 경우에 뭐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아파트 골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네. 하자 여부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일단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사비 인상에 따른 입주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뭐 최근 발생하고 있는 어떤 부실 시공 문제에 직접적인 해결책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위험 요소를 줄여줄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후분양과 관련해서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9월에 경제 위기의 요인들이 한꺼번에 몰려온다라는 말도 나오던데요. 이건 또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PF같이 이 부동산 대출을 많이 늘린 금융회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주로 뭐 증권사나 제2금융권 같은 이 캐피탈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곳들이 바로 그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건물은 올리지 않고 땅만 산 이른바 이 브릿지론 사업장이 대출을 해줬는데 이 돈을 갚아야 할 시점이 9월 전후 돌아온다는 거죠. 또 9월 금융사들이 9월 말에 유동성 규제를 맞추려면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돈을 끌어모으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돈 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자금 경색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도 지금 수출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리스크가 있죠. 저희가 이 시간에 한번 진단을 해드린 바 있는데 지금 나라박 사정,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그렇죠. 침체 국면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금리를 이어갈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세계 경제가 파월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미 중앙은행 인사들이 틈만 나면 아직 금리 인상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우리 경제에는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금 이런 경고를 내놨습니다. 네. 사실 과거에만 하더라도 0% 초저금리 시대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가 다시 올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겉으로 봤을 때는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을 겨냥한 경고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 경제 문제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 주체이지 않습니까? 네. 모든 경제 주체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는 고금리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적용해야 된다. 적응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은 게 아니냐. 이렇게 또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대통령실이 1일 9월 중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해서 좀 발표를 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9월 위기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에요. 일단 지금 이 위기설과 관련해서 정부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위기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확산됐는지 모르지만 9월에 위기설은 없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정부가 내놓은 게 상저하고 전망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상반기에는 좀 낮지만 하반기에는 오른다. 이런 취지로 상저하고 전망을 내놨는데 하지만 시장의 의구심은 다릅니다. 조금 더 네.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실을 보면 수출이 11개월째 계속해서 마이너스 상태예요. 네. 그리고 7월 생산, 소비, 투자 그러니까 이 경제 3대 지표 모두가 하락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경제 침체에다가 부동산 위기까지 아직까지 이 부동산 위기 우리에게 리스크로 직접 다가온 건 아니지만 리스크가 될 가능성을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올 하반기 경제를 낙관하기 어렵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저하고보다는 상저하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인 단체 관광이 풀렸다라는 소식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6년 5개월 만에 이제 단체 관광이 허용이 되면서 관광객들을 주로 찾는 그 지역의 이 부동산 시세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좀 명동 어떤가요? 지금 명동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리가 상당히 활기를 되찾았어요. 상당히 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코로나 시기만 하더라도 거의 가게 한 두세 가게 가운데 한 가게는 공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 공실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수억 원대 달하던 권리금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명동 외곽 지역에서 이 장사를 하던 분들이 이 목 좋은 곳으로 들어와서 권리금 없이 임대료만 내고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포별로 권리금이 없어지면서 임대료만 내도 장사가 가능해서 공실이 줄어들게 됐다는 건데 이 명동의 활기와는 다르게 동대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공실도 여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 그러면 우리가 좀 어떻게 예측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상승 거래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상승 거래보다는 하락 거래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관련 내용 보면 2분기와 7, 8월 분석을 해봤더니 동일 면적에서 한 건 이상 거래가 체결된 총 8,700건 가운데서 2분기 대비 7, 8월에 거래가가 오른 상승 거래는 전체 55%였는데 네. 이게 지금 1분기 대비 2분기 상승 거래 비중이 65%예요. 그에 비하면 10%가량 하락한 겁니다. 하락 거래는 하반기 들어서 증가하고 있는데 7, 8월에 하락 거래 39%입니다. 2분기에 30% 였던 것에 비해서 9%가량 늘었습니다. 서울 거래도 지금 상승 거래 비중이 2분기 72%에서 7, 8월에 62%로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뭐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 상승가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그렇겠네요. 하락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네,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이 하반기의 부동산 시장 관련돼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